안녕하세요. 그대의 서점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황태자비 납치 사건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명성황후 시해 당시의 상황이 묘사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는 검찰총장과 경시총감을 불렀다. 두 분은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총리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느낀 검찰총장과 경시총감은 신경을 집중했다. 특히 경시총감은 안절부절 못했다. 한국 경찰로 수사를 떠넘겨 약간 편해진 상황에서 범인이 뜻밖의 요구를 해옴으로써 경찰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작금의 사태는 두 분도 예의주시하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외무성에서 그 전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불확실하단 말입니다. 지난번 장관에 대한 불복종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외무성의 관료들은 내각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외무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소. 그래서 말인데 외무차관을 극비리에 조사해야겠소. 검찰총장과 경시총감은 깜짝 놀랐다. 그 조사를 검찰에서 하는 게 낫겠소? 아니면 경찰에서 하는 게 낫겠소? 총리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안 두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먼저 입을 뗀 것은 검찰총장이었다. 카카, 이 일은 경찰에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경찰에 특별수사본부가 있으니 경찰에서 외무차관을 조사하는 것이 만약 노출이 되더라도 자연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외무차관을 조사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검찰총장의 얘기가 일리 있다고 판단한 총리는 경시총감에게 지시를 내렸다. 경시청에서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시오. 알겠습니다, 각하. 경시청으로 돌아온 총감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외무차관 아니라 그 이상도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지 못할 것은 없지만 지금 총리의 지시는 외무차관을 꺾어놓으라는 주문과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총리는 외무성의 관리들이 자신의 대리인과 같은 장관조차 업신여기고 그들만의 비밀을 총리인 자신에게조차 공개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에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그렇다 해도 외무차관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는 일이었다. 총리야 지금의 임기가 끝나면 물러날 사람이지만 외무차관은 일본을 움직여가는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이었다. 경시총감은 깊이 생각한 결과 조사를 다나카에게 맡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외무차관도 다나카와는 면식이 있으니 덜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었다. 절대로 기분 상하지 않게 주의하시오. 다나카는 내키지 않았다. 경시총감의 지시대로라면 조사는 형식적 절차로 끝날 뿐이었다. 그러나 다나카는 외무차관을 상대로 진지한 조사를 하고 싶었다. 차관은 혼내주기식의 조사가 아닌 납치범에 대한 방증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람이었다. 다나카는 머리를 썼다. 총감님, 잘못하면 이 조사는 총감님까지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경시총감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던 일이었다. 총리께 신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차관은 어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총리께서 총감님을 차관과 한 통속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총감님께 사표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명분은 충분하니까요. 경시총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실세도 실세지만 당장 자신의 목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총리가 아닌가. 그렇다고 외무차관을 무리하게 조사할 수도 없지 않나.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 말인가? 사건 수사는 와타나베 같은 불도저한테 맡기고
와타나베로 하여금 총리께 전화를 드리도록 하시죠. 경시 총감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자부하는 외무차관에게는 와타나베 같은 친구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일 테고 고문일 겁니다. 그렇겠지. 그런데 문제는 와타나베가 내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실세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니까요. 그렇지. 그러니 와타나베가 총리께 전화를 드려 경시청 내에서는 아무에게도 보고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워낙 중요한 일이니 직접 보고하겠다고 하면 총리도 좋아하실 겁니다. 와타나베도 앞으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총리의 주목을 받는 일이니 와타나베는 신이 나서 추궁할 겁니다. 그건 그런데 와타나베가 차관의 입을 열 수 있을까? 제가 같이 참여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총리와 통화를 한 와타나베는 기가 살았다. 강압 수사로 야기된 사고로 밀려나 있던 터라 기쁨은 더했다. 수사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이 없었다. 다나카가 보조 수사 요원으로 참여하니 어려운 문제는 다나카가 다 해결할 것이다. 총감은 미리 전화를 걸어 외무차관을 극비리해 시내의 한 호텔로 나오게 했다. 외무차관은 총리의 지시라는 말에 분노를 꾹 누르는 모습이었다. 와타나베 경시정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와타나베는 특유의 굵은 톤으로 나갔다. 상대가 누구든 수사의 대상으로 맞대면 할 때는 당당한 조사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와타나베의 지론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외무차관은 다나카를 보자 악수를 건넸다. 화가 나 있긴 했으나 여유 있는 표정을 잃지는 않았다. 황태자비 납치 사건으로 차관에게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편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비록 말은 공손하게 했지만 와타나베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러겠소. 차관은 여전히 무게를 잃지 않았다. 범인은 435호 전문을 공개하라 했는데 전형적인 수사관의 질문이었다. 외무차관은 잠시 당황했다. 와타나베는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추궁하고 나섰다. 기억이 나지 않소. 와타나베가 슬며시 비웃었다. 차관은 그 웃음이 몹시 비위에 거슬렸다. 자신의 인격을 한없이 깎아내리는 웃음이었기 때문이다. 본 적은 있습니까? 더욱 기분 나쁜 질문이었다. 들은 기억이 없다면 본 기억도 없을 게 아닌가. 차관은 이런 질문에 계속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었다. 그러나 분노를 꾹 참았다. 기억이 나지 않소. 그러면 납치범은 그런 문서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일련 번호까지 지정하면서 공개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납치범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소. 당신들이 납치범을 잡으면 그때는 내가 물어봐 주리다. 외무차관의 대답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러나 와타나베는 그런 야유쯤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듯 질문을 계속했다. 민비의 시체가 왜 불태워졌는지 아십니까? 차관은 대답조차 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차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말이오? 신문에서는 민비의 유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차관님의 생각도 같습니까? 멍청한 놈들. 그게 바로 납치범이 노리는 것인데. 와타나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차관님의 생각은 어떤가 말입니다. 미우라 공사는 군인 출신이요. 그는 사건이 끝나자 바로 경복궁에 들어가 시체를 태우라고 지시했소. 시체가 있으면 조선인들이 시체를 구심점으로 모일 것이 아니요? 우리 일본에서는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나 왕비 혹은 적장을 죽이고 나서 불태웁니까?
그렇지 않소. 그런데 왜 민비의 시체는 불태웠을까요? 조선인들은 시체를 잘 떠매고 다니기 때문이요. 이때 다나카가 끼어들었다. 차관님,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외무차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은 그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가 그것이 거부당하자 민비의 시체가 왜 불태워졌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의 질문이 아닐까요? 경찰의 판단으로는 범인은 지금 강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없어진 전문에 민비의 시체를 불태운 이유가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납치범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이야말로 납치범을 잡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문서를 납치범이 어디서 보았는지만 알면 그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 자체를 없다고 해버리면 납치범을 잡을 수 있는 단서를 은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문서를 본 기억이 없습니까? 외무차관은 순간적으로 주저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종전의 태도를 밀고 나갔다. 없소. 하지만 다나카는 차관의 미세한 심적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 점은 와타나베도 마찬가지였다. 거짓말하는 줄 다 알아. 당신도 공범 아냐? 왜 아는 사실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야? 역시 와타나베는 상대가 누구든 거칠게 치고 나가는 특기가 있었다. 차관은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모욕에 치를 떨면서도 움찔했다. 똑바로 얘기해. 총리께는 제대로 말씀드려야 할 거 아냐? 외무차관은 분노와 공포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군. 늦은 밤까지 계속된 와타나베의 신문에도 차관은 끝까지 모른다고 버텼다. 총리는 밤늦게 걸려온 이시하라 지사의 전화를 받고 고민에 휩싸였다. 저녁 무렵에 나카소네 전임 총리로부터 받았던 전화와 똑같은 내용이었다. 밤늦게 전화를 하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모처에서 외무차관을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지시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젠 그만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줄 생각입니다. 지난번 장관에 대한 보이콧 건도 있고 해서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사실이 언론에 새나가기라도 한다면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겁니다. 교과서라고요? 그렇습니다. 새 교과서 필진이 외무성의 각종 기록과 문서를 참고로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 작업에는 외무차관도 깊이 관여했는데 납치범이 민비 운운하는 이 시점에서 차관을 문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새 역사 교과서는 오래전부터 정치권 깊숙이에서 추진되었던 겁니다. 총리는 잠시 생각했다. 나카소네 이시하라 등이 외무차관의 뒤에 있다는 말이 아닌가. 총리는 그들의 적극적 협조로 총리에 당선되었고 특히 국민들에게 강력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었는 데는 이시하라의 조언에 힘입은 바 컸다. 국민들은 눈치 보기시 총리가 아닌 제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총리를 원했고 이시하라는 틈나는 대로 강력한 소신 발언을 주문했다. 이시하라의 말대로 신사참배라든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외국의 간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하자 총리의 인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올라갔다. 총리는 그때야 이시하라의 인기 비결을 알 수 있었다. 오랜 불황에 지친 국민들은 매우 과격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외무차관이 외무성의 문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황태자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차관도 모를 거요. 내가 얼핏 알기로는
그 전문가는 10여 년 전 맨 처음에 교과서 왜곡 파동 직후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사님은 그 전문의 내용을 아십니까? 나도 알지는 못해요. 누군가가 그 전문의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라 없애거나 숨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럼 차관은 정말 그 내용을 모를 수도 있겠군요. 그럴 거요. 하여튼 차관은 빨리 내보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문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전문이 사라졌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알겠습니다. 총리는 전화를 끊고 깊이 고민하다 경시 총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과서를 만들 정도의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외무차관은 호텔에서 나가기 전 와타나베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봤다. 죄송합니다. 외무차관은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 그냥 나갔다. 다나카는 차관을 바로 뒤따라 나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고생하셨습니다, 차관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 직전 다나카는 아주 나직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차관님, 혹시 그 문서는 외무성에서 빠져나가 어떤 민간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목숨을 걸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모두가 황태자비를 위해서입니다. 외무차관은 대답이 없었다. 다나카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호텔 현관까지는 따라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까지만 배웅했다. 외무차관은 몇 걸음 걸어가다 뒤로 돌아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서는 공개되어선 안 돼요. 외무차관은 이 말만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지나 기다리고 있던 차를 향해 걸어가 버렸다. 그러나 다나카는 쾌재를 불렀다. 그 전문은 현재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차관은 그것을 확인해 준 셈이다. 이제까지의 자신의 추리가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다나카는 생기가 돌았다. 눈을 감은 채 다나카는 다시 한번 한성공사관의 전문을 찬찬히 되새겼다. 혹시 그 전문에서 자신이 놓친 단서는 없는지 생각을 거듭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다나카는 일어나 위스키 한 잔을 마셨다. 하루 종일 그 전문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시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문득 또 하나의 의문이 스쳤다. 그런데 왜 범인은 그 전문을 보고 김민우를 찾아갔을까?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다나카는 자신이 납치범이라면 과연 어떤 경우에 전문을 보고 김민우를 찾아갈 마음을 먹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물론 김민우의 고조부가 보인 행동은 궁궐 시위대의 비겁한 도주를 가슴 아파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의로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그의 후손을 수배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일까? 다나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신이라면 그럴 것 같지가 않았다. 뭔가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다나카는 후다닥 침대에서 일어나 양복 주머니에서 한성공사관 전문을 꺼냈다. 한성공사관 제433호 전문. 경복궁 시위대의 대우는 흐트러지고 수백 명의 병사들은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낭인 고바야가와가 저런 것들도 병사냐고 비웃으며 혼자 뒤쫓아갔다. 한 사람에게 쫓겨 달아나는 시위대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고바야가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일본도를 휘둘렀다. 그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쓰러지는 군졸도 있었다. 사관 한 사람이 도망치는 자는 목을 베리라 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스운 것은 그자 역시 도망치면서 고함을 질러댄다는 것이었다.
그때 몽둥이를 들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농부 차림의 그 사나이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시위대의 앞을 막았다. 그 기세가 비장하여 도망치던 시위대 병사들이 주춤하자 그는 일본의 깡패들이 왕비를 죽이려 궁궐을 습격했는데 조선의 최고의 정예군인 당신들이 도망을 가서야 되겠는가 라며 나는 충청도 제천에서 조선의 왕비를 지키러 온 사람이다. 모두 나를 따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내 병사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고바야가와의 고함에 다시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다시금 이를 가로막던 사나이는 목을 베겠다고 소리치며 병사들과 같이 도망가던 사관의 총에 즉사하고 말았다. 납치범이 전문만을 보고 김인우를 찾아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가 김인우를 찾아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짧은 전문을 보고 김인우를 찾아가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나카의 머리에 사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이 짧은 전문에서 생길 수 있는 특수한 인과관계란 사관과 의인밖에는 없었다. 비겁하게 도주하는 사관과 이를 저지하는 의인. 범인이 의인의 후손을 찾아갔다면 범인은 사관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내가 사관의 후손이라면 그리고 조상의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의인의 후손을 찾아가지 않을까? 다나카는 야마자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웬일이야 이렇게 늦은 밤에. 다나카는 자신의 추리를 들려주었다. 그 사관의 후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글쎄, 한국이 우리나라처럼 문서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정부기록 보존소에 가보는 것이 한 방법일 거야. 거기에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네. 한국사의 정통한 야마자키도 신통한 해법이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을미사변 당시의 기록이 한국에는 없을까? 글쎄, 우리에게는 공사관의 전문이라든지 하는 게 있지만 당시 조선은 기록이 그렇게 변변치 못한 실정이었거든. 게다가 워낙 사건이 새벽에 궁궐 깊숙이에서 일어났고 워낙 위급한 상황이었으니 누가 기록이나 할 수 있었겠나? 만약 그 사관이 영웅적 행위라도 했다거나 하면 각 성씨의 족보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인들은 부끄러운 조상에 대해서는 기록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지. 이 사건의 경우는 아마 직계자손들이 나을까? 성씨 족보에도 안 올라 있을 거야. 모르지 신문에 돈을 많이 줄 테니 그런 사람을 조상으로 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광고라도 내면 나올지도. 다나카는 야마자키가 한국인에 대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일 터였다. 다나카는 난감했다. 애써 추리를 했지만 그 추리의 결과로 나올 만한 것이 없었고 범인은 드러날 듯 하면서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나카는 을미사변 당시 왕과 궁궐의 수비를 맡은 시위대의 명단이 있을 법한 곳을 수소문했다. 시위대가 아닌 훈련병의 명단은 일본 육군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시위대는 일본 육군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찾아낼 도리가 없었다. 다나카는 한국에 나가 있는 형사대에 이 시위대의 명단을 찾아보도록 지시했다. 한국에서 날아온 정보는 가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시위대의 명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재반 문서에도 시위대의 명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시 민비가 살해되던 현장에서 민비의 앞을 가로막다 낭인에 의해 살해된 국내부 대신 이경직의 후손을 찾아 집안에 내려오는 일지까지 검토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시위대와 관련하여 알 수 있는 이름은 당시 시위대 교관으로 근무하던 미국인 제너럴 다이 장군뿐입니다. 다이 장군이라?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되는 훌륭한 정보를 보내주었다. 이 다이 장군이란 사람이 을미사변 당시 시위대의 교관으로 근무했다면 그 사관에 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나카는 워싱턴 대사관에 나가 있는 경찰 직원에게 다이 장군에 관한 미국 정부의 기록을 검토해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다행히 정부의 기록에는 다이 장군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후손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이 장군은 국립묘지에 묻혀 있으니 후손을 찾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신속하게 후손의 연락처를 알려주시오. 대사관의 직원은 바로 후손의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를 걸어왔다. 다나카는 녹음기를 틀어놓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의 음성은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그는 자신을 다이 장군의 손자라고 소개했다. 그렇소, 맞아요. 할아버지께서는 조선에서 근무했던 것을 늘 자랑으로 여기셨소.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조선의 왕이 주신 기념품도 가지고 오셨답니다. 혹시 유품 중에 조선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일기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물론이요. 당시 조선의 왕비가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그걸 막지 못한 걸 평생 후회하셨소. 다나카는 귀가 번쩍 뜨였다. 그러면 그 당시의 생생한 기록들도 있겠군요. 있다뿐이요. 약도까지 몇 장 있는데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다나카는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데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서 경찰관이라는 신분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시오?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다이 장군님의 일기가 필요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 사건을 끄집어내니 나도 한마디 하겠소. 당신네 나라는 그렇게 무도하게 조선의 왕비를 살해했으면 온 국민이 다 나서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조선인끼리 그랬다고 발뺌이나 하다니. 그렇게 살면 아무리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소? 요즘엔 또 역사 왜곡이니 뭐니 해서 시끄럽던데 나는 일본이 그렇게 양심이 없는 나라인 줄 몰랐소. 다나카는 노인의 질타에 당황스러웠으나 무엇보다도 다이 장군의 일기를 보는 게 급선무라 노인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이 장군님의 기록을 확인해서 만약 그 당시의 일이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이 말에 노인은 기분이 좀 풀리는지 흔쾌히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그렇다면 직접 와서 보시오. 원 세상에 아무리 약소국이라 해도 한 나라의 왕비를 깡패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오?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며 전화를 끊었다. 다나카는 일본을 질책하는 노인의 말에 씁쓸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야말로 확실한 단서를 잡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뭐라고? 미국에 가겠다고? 네, 이번에는 확실한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는 거야 자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이번에는 제발 뭐가 좀 됐으면 좋겠네. 수사부장은 여전히 다나카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마저도 소득이 없으면 수사는 끝입니다. 남은 방법은 온 일본을 뒤져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번엔 뭔가 될 것 같군. 자네 얼굴이 아주 밝은데? 다나카는 수사부장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바로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다. 다이 장군의 후손은 샌디에이고 교회의 전망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다나카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다고 했던 게 효과가 있었던지 존이라는 이름의 노인은 다나카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할아버지는 바다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소. 나의 아버지와 나도 그렇고 아마 집안의 내력인 모양이오. 할아버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해군 장군이 되셨소.
당시 한성에 있던 알렌 공사와 함께 왕을 배할하러 간 할아버지께 조선의 왕은 시위대를 지휘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하오.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는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려고 한 발 한 발 밀고 들어올 때라 미국의 장군이 시위대를 지휘하는 것이 조선의 왕에게는 믿음직스러웠던 모양이요.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준비해 두었던 당시의 문서를 꺼냈다. 할아버지께서는 조선 왕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도 가슴 아파하시다 말년에는 한국에 대한 연민과 일본에 대한 증오심으로 괴로워하시며 돌아가셨소. 그러셨군요. 다나카는 별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 노인의 기분이 바뀌어 일본인인 당신에게는 문서를 보여주지 못하겠다고 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만큼 노인은 일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것을 좀 보시오. 이게 할아버지가 생생히 목격했던 왕비의 시의 장면이요. 노인은 미리 꺼내두었던 낡은 문서를 조심스럽게 다나카의 앞으로 내밀었다. 문서는 모두 비닐 커버가 되어 있어 노인이 그 문서들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보관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다나카는 날아갈 듯한 기분을 꾹 누르며 차분한 눈길로 다이 장군의 기록을 살폈다. 새벽에 곤히 자는데 누군가가 흔들어 깨웠다. 나는 지난밤 늦게까지 러시아 기사 사바틴과 얘기를 나누었기에 몹시 피곤했다. 나를 깨운 자는 시위대 사관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광화문에서 총소리가 들리면서 소란스럽다고 했다. 나는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사관을 데리고 광화문으로 향했다. 사바틴도 잠에서 깨어 우리와 같이 황급히 광화문으로 뛰어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시위대가 무단으로 광화문을 통과해 진군에 오는 일본군을 향해 발포하고 일본군도 응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일본군에 의해 격파당한 시위대는 뿔뿔이 흩어져 도주했다. 나는 도망가는 시위대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이미 겁에 질린 그들을 저지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나와 사바틴도 황급히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사바틴과 떨어져 권총궁을 향해 뛰었다. 거기서 시위대를 규합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시위대도 만날 수 없었다. 왕을 지켜야 할 이들이 모두 무기를 집어던지고 도주해버렸기 때문이다. 일본인들 사이에 섞이게 된 나는 외국인임을 내세워 신변의 안전을 도모했다. 일본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맨 앞에서 권총궁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제각각의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양복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일본 옷에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 지휘자는 양복에 칼을 든 자들로 그들은 두 패로 나뉘어 권총궁을 향해 뛰었다. 나도 어지러운 그들 무리에 섞여 같이 뛰어갔는데 그들은 왕의 침전에 난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 아무도 나를 저지하지 않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일본인들이 왕을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들의 목표는 바로 왕비였다. 나는 왕비가 계시는 오쿠루로 뛰었다. 그러나 나는 한 발 늦고 말았다. 하긴 늦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일본인들은 여자들만이 있는 오코루에 들이닥쳐 젊고 예쁜 여자들을 사정없이 후려패고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여자들의 머리채를 쥐어잡아 질질 끌고 다니며 누가 왕비인가를 가려내고 있었다.
그들은 여자들의 옷을 벗기고 왕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약 2미터 높이의 마루에서 마당으로 사정없이 던져버렸다. 여자들의 비명과 신음으로 오코루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일본인들은 마침내 왕비를 찾아냈다. 국내부 대신 이경직이 왕비의 앞을 막아섰지만 일본인 하나가 칼을 휘둘러 이경직의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갔다. 이경직은 나머지 한 팔로 그들을 제지했는데 그중 하나가 다시 칼을 내리쳐 이경직은 두 팔을 다 잃었다. 그중 군복을 입은 자가 이경직에게 권총을 발사해 이경직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일본인들은 왕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난폭하게 왕비의 상의를 벗겼다. 왕비의 눈부시도록 하얀 살결 위에 유방이 드러났다. 난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 같아 울부짖었다. 내가 고함을 지르며 뛰어드는 순간 일본인 둘이 나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중 하나가 칼을 들어 나를 치려는 순간 옆에 있는 자가 제지했다. 내가 미국인인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그들은 나를 질질 끌어 부근의 창고에 가두었다. 창고 안에서 나는 울부짖는 여인들의 비명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다이 장군의 상황 일지에는 시위대 사관 중 한 사람이 자신을 깨웠다는 것 외에는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다른 자료들은 더 없습니까? 왜 없겠소? 할아버지께서는 그날의 상황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셨소. 그중 부대의 조직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부대의 조직표? 시위대의 조직표를 말하는 거요? 네, 다이 장군님은 교관이셨으니 그런 것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있다니까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노인은 2층으로 올라갔다. 다나카는 넓은 테라스를 통해 보이는 바다로 시선을 던졌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방금 보았던 일치의 광경이 떠올랐다. 미친 듯 뛰어들어 궁중의 여인들을 닥치는 대로 유린하는 낭인들. 이 광경은 또 하나의 그림을 다나카의 머릿속에 그려냈다. 어디엔가 붙들려 있을 마사코. 그 옆에서 마사코를 지키고 있는 납치범. 다행이라면 납치범은 그날의 낭인들처럼 무자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자, 여기 있어요. 보시오. 노인이 내놓은 노트의 제목에는 시위대의 직제표라는 글씨가 또렷이 박혀 있었다. 다나카는 맥박이 빠르게 뛰었다. 다나카는 기대에 찬 손길로 노트를 넘겼다. 직제는 시위대장을 정점으로 한 사람의 부대장 그리고 8명의 사관이 지휘 계통에 있었다. 다이 장군은 특별교관으로 고문 위치에 있었고 8명의 교관이 각각 동서남북으로 난 4개의 문을 책임지고 있었다. 다나카는 8명의 교관 이름을 수첩에 옮겨 적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자료를 살펴보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면서도 다나카의 마음은 이미 그 8명의 이름에 뺏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노인은 다나카가 일어나자 따라 일어나 문까지 바래다 주며 분노가 가라앉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올바른 역사를 기술하여 이제는 일본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오. 할아버지는 일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인들의 행위라면서 딱 잡아뗐다고 했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를 일이지. 알겠습니다. 다나카는 노인의 당부의 말을 뒤로하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다.
다나카는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 8명의 사관부터 찾기로 했다. 다음날 저녁 무렵에야 한국에 도착한 다나카는 즉시 파견 중인 형사들을 찾았다. 인솔 단장은 다나카를 보자 무척 반가워했다. 다나카, 웬일이야? 일본에서 범인 추적은 안 하고 급하니 날 좀 도와줘. 무엇을 말인가? 여기 있는 이 8명의 후손을 찾아야 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 그들의 신원 확인은 물론 소재 파악까지 해야 해. 후손? 이들에 관한 정보라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겠지만 후손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제적 사람들이야? 1895년에 조선의 궁중을 지키던 시위대의 사관들이야. 장교란 뜻이지. 우선 이 성씨들의 족보를 찾아야 해. 족보? 그래, 족보에서 우선 이 이름들을 확인해야 해. 확인한 다음엔 그들의 후손 중 모든 남자를 찾아 소재를 파악해야지. 그들 중 범인이 있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단장은 깜짝 놀랐다. 자네 이런 자료를 어디서 구했나?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 일단 서둘러. 한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거야. 보안 유지하는 건 잊지 말고. 알았네. 인솔대장은 들뜬 표정으로 한국 경찰의 간부에게 협조 전화를 걸고 부하들을 내보냈다. 족보 기록이 철저한 한국에서 그들의 후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8명이 3대를 내려오는 동안 그 후손이 100여 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었지만 한국 경찰의 도움으로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태자비 마사코와 납치범과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점점 서로를 믿게 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